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아온 저에게 이렇게 사연으로 남길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은 그저 평범했어요. 말없는 남편에게 시집와서 두 아들을 낳고 키우며 가족 뒷바라지하는 게 삶의 전부였죠. 그렇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덕에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가문의 자랑이 되었고, 둘째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처음으로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저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믿었던 인간들의 끔찍한 민낯을 보게 되었고, 지난 세월 제가 얼마나 큰 거짓에 속으며 살았는지 깨닫게 됐죠. 그럼 더 이상 저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상처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2월 중순, 아직 봄은 멀게만 느껴지던 때였죠.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독감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그런데 의사인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어요. 엄마, 재민이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죠. 택시 안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재민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들은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야 했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급성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이었어요. 37.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제 둘째 아들은 젊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젊잖아. 금방 나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면 엄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하며 웃던 아이였어요. 처음엔 분명 그저 독감이라고 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폐렴이 되고 갑자기 세상까지 등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둘째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창백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얼굴, 마치 잠든 것 같았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뺨을 쓰다듬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제발 눈 좀 떠봐.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얼른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야지. 하지만 아들은 미동도 없이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둘째가 입원했던 병원은 큰아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하나뿐인 동생을 잃은 큰아들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오열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모든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하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엄마, 제발 뭐라도 좀 드세요. 이러다 엄마도 큰일 나요. 재민이도 엄마가 이러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큰아들이 있어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 그 큰일을 당했다면 아마 제정신으로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빈소에는 친척들과 둘째 아들의 친구,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황망하게 떠나버린 아들이 더욱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나 둘째의 오피스텔을 정리하러 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아들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네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제가 만들어준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책을 상자에 담고 그릇들을 하나하나 신문지에 쌌어요.
견딜 수 없는 그리움에 몸이 떨려와 울다가 정리하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펜 하나가 굴러떨어져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남편이 이름을 새겨 선물한 고급스러운 만년필이었죠. 그래서 펜을 꺼내려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년필 대신 뭔가 딱딱한 물체가 만져졌어요. 의아한 마음에 물체의 끝부분을 잡아당겨 밖으로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작은 금속 상자에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왜 여기 있어? 그 상자를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조급함이 밀려들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열쇠는 보이지 않았네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경비실에 부탁해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딸깍! 부서진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뜻밖의 물건 2개가 나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나는 오래된 스마트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빛이 살짝 바랜 종이 한 장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종이를 펼쳐보다 기겁했습니다. 아니, 이건 이 글씨잖아. 종이에 쓰인 필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더니 자신이 떠나고 나서의 일들을 당부한 유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죠. 분명 남편의 유언장은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처리되었는데 그때의 유언장과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가 끝나자 변호사가 유언장을 발표했어요. 그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2 아들에게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큰아들 재호에게 남긴다. 재호야, 이 재산으로 병원을 세워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길 바란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당시 저와 둘째 아들은 그 유언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고귀한 뜻에 감동했고 당연히 그 뜻을 따르기로 했죠. 비록 저와 둘째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됐지만 남편의 숭고한 뜻 앞에 그런 세속적인 욕심은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둘째 아들은 군복무 중이었는데 부대에서 나와 장례식에 참석할 때도 형, 아버지 뜻대로 좋은 병원 세워서 많은 사람들 도와줘.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혹시라도 고민하지 말고 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제 손에 들려있는 유언장에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2 아들 재호 재민이에게 내 전 재산의 절반은 아내 옥순에게 나머지는 2 아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지길 바란다. 여보, 당신은 나와 함께 이 재산을 읽었으니 당연히 당신 몫이 가장 큰 거요. 재호와 재민이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길 바란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변호사가 보여준 유언장보다 2달이나 먼저 작성된 것이었고 필체도 분명 남편의 것이 확실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산 제가 남편의 글씨를 모를 리 없었죠. 남편이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둘째가 가지고 있던 서류는 뭐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왜 재민이가 변호사가 보여준 거랑 다른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말도 없이 이렇게 꽁꽁 숨겨둔 거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이번엔 상자 안에 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구형 스마트폰이었죠.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살펴봐 충전기를 찾아내 연결하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화면이 켜지자 비밀번호를 묻는 창이 뜨더라고요. 남편의 생일, 아이들과 제 생일, 남편 회사 창립 기념일, 여러 번호를 시도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숫자가 결혼기념일이라 혹시나 했더니 화면이 열리더군요. 남편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결혼기념일로 해놓은 것에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대부분은 병원 진료 예약 확인 문자나 지인들의 안부 인사들이었네요. 그러다 음성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입원해 있던 시기와 겹쳤어요. 입원 중 무슨 음성 녹음할 일이 있었던 건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잡음이 심했지만 분명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고 투병 중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이 느껴져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파일의 내용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파일을 처음부터 재생했지만 역시나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두 번째 파일도 들어봤지만 점점 더 충격적인 소리만 들려와 저를 기함하게 했습니다. 메시지가 끝난 후 결국 놀라움을 감당하지 못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야 했어요. 그이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리고 재민이는 이 사실을 알고도 몇 년간 숨기느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둘째가 독감으로 힘들어할 때 큰아들의 병원에 가라는 제 말에 왜 그렇게 펄쩍 뛰었는지, 혹시 둘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게 그 병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지.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부정하고 싶어도 점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왜 둘째가 상자를 침대 밑에 숨겨뒀는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했지만 버릴 수는 없는 비밀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 들어있던 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번호를 눌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거짓 속에서 살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유난히 잿빛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보내던 날도, 그리고 얼마 전 둘째 아들을 보내던 날도 그렇게 흐린 하늘이었죠. 유언장에 떨리는 필체가 남편의 마지막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에게 서로 의지해서 잘 살라고 한 남편의 당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두 아들이 사이좋게 지내길 바랐는데 결국 둘째는 떠나고 모든 게 망가져버린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유언장과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죠. 남편과 둘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예전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서 건설업까지 사업이 확장됐고, 강남의 빌딩 두 채와 경기도의 공장 부지, 그리고 여러 채의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 원은 될 거라고 주변에서들 말했습니다. 큰 부를 이룬 남편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건 우리가 함께 일궈낸 재산이니까 당신도 당당하게 누리라고. 그런 남편이 정작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저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고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물려준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보여준 유언장도 떠올려봤어요.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줄 테니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병원을 세우라는 내용이었죠. 유언장 내용을 들은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절 병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유언장을 직접 써서
변호사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셨죠. 의사인 제가 아버지 뜻대로 병원을 세워서 사회에 공헌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설마 정말 이렇게 전 재산을 다 저한테 남기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와 재민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순 없고. 그때 저는 남편의 고귀한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서운하기도 했지만 평생 남편을 믿었던 저는 그 마지막 결정도 존중하기로 했죠. 둘째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따라야죠. 전 저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복학해서 얼른 취업 준비 시작할게요. 라며 듬직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그 유언장의 내용과 다른 또 다른 유언장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를 더 자세히 떠올려 보니 큰아들과 며느리가 유난히 극진하게 간병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고 나자 큰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병원에 폐암 전문의가 있어요. 제가 직접 모든 치료 과정을 확인하고 아버지 잘 돌봐드릴 테니까 병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큰아들이 일하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VIP 병실이었고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됐다고 했죠. 그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인 며느리도 시아버지 간병을 자처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간병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집에서 쉬시다 가끔 아버님 얼굴만 보러 오세요.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병원에 계속 계시면 어머님도 지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가 고맙고 미안해서 거절했죠. 아니다. 너도 애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힘들어서 안 되지. 아버진 내가 돌봄마. 아니에요. 아무래도 병원에 익숙하고 간병 경험이 있는 제가 낫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어머님도 건강부터 챙기세요. 만약 무리하다가 어머님마저 쓰러지시면 그 일양 도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극구 말리는 며느리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어 주 보호자는 큰며느리가 맡기로 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큰아들이 의사인데다가 며느리까지 간호사 출신이 정말 복 받으신 거지. 그런 효자 효부가 어디 있겠어? 물론 저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는 매일 병원에 가려고 해도 며느리가 극구 말리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항암 치료 때문에 아버님이 많이 예민하세요. 면역력도 떨어져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요.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은 면회만 가능했죠. 그마저도 큰아들이나 며느리가 꼭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쁜 아이들이 지극정성이라 고맙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갖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남편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기만 했어요.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는 수술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큰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암세포가 너무 빨리 전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었죠. 의사인 아들이 확신하는 말을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임종을 맞은 뒤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셨다고 했지만 남편의 얼굴엔 뭔가 억울한 표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투병의 고통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큰아들은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병원을 세워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모두 감동했고 저와 둘째가 상속을 포기하고 큰아들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이 자자했네요. 역시 집안이 화목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이 가능하네요. 아유, 큰아들이 의사니까 아버지 뜻대로 좋은 일 많이 하겠죠. 아유,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많은 재산을 흔쾌히 포기하시다니. 그래서 저와 둘째는 유류분 청구 소송 따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남편의 뜻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서운하지 않은지 묻자 둘째가 빙그레 웃으며 이런 말을 했었죠. 형이 아버지 뜻대로 좋은 병원 세우는 걸 보고 싶고 그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웃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족 간의 재산 때문에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런 둘째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은 큰아들에게로 넘어갔어요. 강남의 빌딩, 공장 부지, 아파트들, 그리고 그것들을 처분해 큰아들은 정말 병원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꽤 큰 규모의 종합병원을 개원한 겁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정치인들,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집안 어른들까지. 큰아들은 개원사에서 또다시 아버지를 언급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이 병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어머니와 동생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죠. 훗날 그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뒤늦은 후회로 억장이 무너졌지만요. 하지만 그때까진 큰아들이 정말로 남편의 뜻을 실천하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개원 후 병원은 빠르게 성장을 거듭했어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의료진도 대대적으로 영입했죠. 큰아들은 병원장이 되었고 며느린 병원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큰아들은 며느리가 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 병원 소개에 실린 병원장의 인사말은 이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됐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우선인 따뜻한 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인지 저도 그 인사말을 읽으며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얼마 후 병원을 둘러보러 간 저는 흐뭇하게 시설 여기저기를 살펴봤어요. 지역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깨끗한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 받는 모습에 뿌듯함이 느껴지더군요. 가는 곳마다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했고 큰아들은 자랑스럽게 병원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암센터예요. 최신 방사선 치료 장비를 도입했죠. 아버지 같은 암 환자들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썼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남편이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 뿌듯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아들의 병원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가 되었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네요.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평범한 일상에 만족했고 둘째 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비록 세상에 없지만 그 숭고한 뜻이 큰아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믿었네요. 적어도 제가 그 상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뒤돌아 생각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기가 찰 노릇이더군요. 그래서 당장 통화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하려다 남편 핸드폰을 들어 믿기 어려운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시켰습니다. 남편이 이번에 임종을 맞기 며칠 전까지 몇 개의 파일이 녹음돼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더니 또다시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재호야, 나 치료라도 제대로 받게 해다오. 처음엔 수술도 항암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숨이 너무 차서 말하기도 힘들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그만 버티고 저한테 재산 다 넘긴다고 유언장 다시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 돈으로 그럴듯하게 병원 세워서 이름 좀 날리겠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사실을 너희 엄마나 재민이가 알면
얼마나 놀랄지 생각 안 해봤냐? 법적으로도 유산은 세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아. 엄마는 아버지가 항암 잘 받고 계신 줄 알고 면역력 때문에 면회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재민이는 군대 있고 아버지 전화기는 안정 취해야 한다는 핑계로 해지시켜서 먹통이고요. 알긴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비웃듯 말하자 남편은 원통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괘씸한 녀석, 네가 어떻게 아비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빨리 유언장 다시 쓰고 치료 받으세요. 지금 이럴 시간 없다니까요. 아버지 몸이 점점 망가지는 거 모르시겠어요? 참, 그나마 남아있는 명도 재촉하기 싫으시면 혹시라도 섣불리 이상한 짓 하실 생각은 관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아버지한테 당장 무슨 일 생겨도 아무도 의심할 사람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저랑 그 사람을 믿고 이 병실은 철저히 제 지시대로만 돌아가니까요. 저는 터질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녹음 후 이틀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핸드폰이 정지된 상태라 전화도 못하고 녹음 기능에만 의존한 남편이 뭐라도 남기려고 애를 쓴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면회를 간 날이었어요. 아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남편 얼굴은 봐야 할 것 같아 억지로 고집을 부린 날이었죠. 하지만 그나마 며느리가 곁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의 상태가 걱정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낌새라도 챌까봐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네요. 핸드폰에서는 걱정스러운 듯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아들 며느리가 지극정성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식사를 잘 못해요? 아니, 잘 먹어. 그러고는 남편의 기침 소리만 이어졌어요. 그때는 기운이 없고 기침이 나서 대화가 힘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속사정은 달랐던 거예요.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말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걱정만 하다 병실을 나왔죠. 제가 나가자 며느리가 남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라도 쓸데없는 짓 하면 그나마 이렇게라도 어머니 얼굴 보는 거 마지막인 줄 알아요? 명대로라도 살고 싶으면 알아서 처신 잘하시라고요. 며느리의 막말에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답했습니다. 너희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저희가 왜요? 치료받게 해드리고 싶어도 거부하는 건 아버님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유언장만 다시 쓰면 다 해결될 텐데. 답답하시네 정말. 그래, 내가 졌다. 유언장 다시 써줄 테니 나 치료받게 해다오. 치료받아서 퇴원만 하면 잘못된 거 다 바로 잡을 거다. 남편의 목소리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외딴섬 같은 그 병실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어요. 정말이죠? 잘 생각하셨어요. 싸워도 병을 이겨야 싸우시죠. 그 이한테 말해서 치료 준비시킬 테니 여기다 얼른 다시 쓰세요. 온종일이 걸려도 되니까 또박또박 아버님 필체인 거 확실하게 쓰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죠. 그러더니 큰아들에게 전화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여보, 아버님이 드디어 마음 정하셨어. 오전 진료 끝나면 당장 병실로 와. 걱정하지 마. 내가 제대로 쓰시도록 잘 지켜볼 테니까. 결국 그날 남편은 큰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넘긴다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말았네요.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버티려 애쓰던 남편이 결국 사악한 장남 부부에게 무릎을 꿇고도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울부짖듯이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이런 아들을 키웠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술을 배운 아들이 목숨을 담보로 자기 아버지를 협박하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저와 둘째를 위해 버텼는데.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남편이 궁지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음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된다면 아들 내외에게는 좋을 게 없다는 걸 간과한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날 걸 알고도 남편을 제대로 치료해 줬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그 마지막 녹음을 남기고 보름 만에 남편이 떠나게 된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자 큰아들 내외는 비통한 얼굴로 대성통곡하며 자책하듯이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렸어야 하는데 저는 의사 자격도 없어요. 부모도 못 살리는 주제 제가 누굴 살릴 수 있겠어요? 그때 저와 둘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히려 그런 큰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재호야, 너희 부부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아버지도 아마 고마워하실 거다. 그래 형, 난 군대에 있어서 자주 와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형이랑 형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 고생 많았어. 정말. 그 장례식만 끝나면 푹 좀 쉬어. 유품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의 일을 떠올리니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둘째는 힘들게 아버지를 간병한 큰아들 내외와 슬픔에 빠져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 유품을 정리했어요. 아마 그때 남편이 예전에 써놨던 유언장과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던 핸드폰 속 비밀을 알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둘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충격에 빠질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엄청난 비밀을 감당하기 힘들어 고민했던 걸까요? 어쨌든 둘째는 그렇게 비밀을 숨긴 채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형의 병원 개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분노와 슬픔이 요동쳤을지,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면서도 형과 형수 앞에서 웃어야 했던 심정은 어땠을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슬픔이 밀려왔네요. 어쩐지 둘째는 제가 큰아들네 병원이 잘 된다며 흐뭇해할 때도 항상 별말 없이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말로는 늘 이런 핑계를 댔어요. 괜히 가족이 가면 바쁜 형이랑 형수 신경 쓰일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아픈 거 아니면 그냥 동네 병원 가야죠. 엄마도 가능한 그 병원에 드나들지 마세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둘째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병원에 가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남편이 떠올랐겠죠. 그러면서도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에게 아들의 배신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고통에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병원을 세워 사람들을 돕길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비록 시작은 잘못됐지만 결과만이라도 좋기를 소망했던 것은 아닌지, 저는 왠지 둘째라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더군요. 바로 둘째 아들이 떠나기 전의 일이었죠. 평소에 갖가지 핑계를 대며 형네 병원에 가길 꺼리던 아들이 왜 독감에 걸려서는 큰아들네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군필의 건장한 청년이 독감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는 게 쉬운 일인지, 그것 또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의문은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결심을 단단히 굳히고 핸드폰에 눌러놨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상대방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죠. 아들과 며느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잠시 당황한 것 같더니 이내 주소를 물어보고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에 남편의 유언장과 핸드폰을 꼭 쥐고 둘째의 오피스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채 5분도 되지 않아 경찰 2명이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고 안고 있던 유언장과 핸드폰을 내려놨죠. 제 남편과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돌아간 경찰은 먼저 남편이 남긴 두 유서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어요. 두 유서 모두 남편의 필체가 맞았죠. 다음으로 남편이 입원했을 당시 대학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당시 남편의 치료는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상황을 알만한 직원들은 모두 아들이 병원을 개원하며 데려간 상태였거든요. 그러던 중 병동에서 일했던 간호사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도 괴로웠다면서 남편이 입원했을 당시의 의문점을 털어놨답니다. 경찰들은 간호사의 목소리를 녹음해 저에게 들려줬어요. 사람들도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요. 분명 치료가 시급한데 김 선생님이 차일피일 항암치료 미루셨거든요. 환자분이 마음을 정하지 못해 기다려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간병도 사모님이 알아서 다 할 테니 본인이 지시하는 수액 말고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말고 병실에 접근하지도 말라고 했죠. 그래도 김 선생님이 의사이자 보호자시니까 당연히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만 잡아먹다가 별다른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역시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아들 내외의 끔찍한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려 이를 악물었어요. 경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었고 곧이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큰아들의 수족 같던 두 명이 아들이 개원한 병원에서 큰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이었죠. 한 명은 수간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총무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 조사했어요. 저도 조사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수간호사는 울면서 자백했어요. 원장님 지시였어요. 환자분께 항암제 대신 생리식염수만 주사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의료인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혼하고 아들 둘을 혼자 키우는 입장이라 제 생각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의료 기록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항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최근이라면요? 원장님 동생분이 입원했을 때요. 원장님이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다른 의료진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원장님과 사모님만 드나들도록.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동생에게도 아버지에게 한 것과 같은 짓을 했던 겁니다.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탔습니다. 형사들은 둘째 아들의 의료 기록을 압수했어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실제 투약 기록과 대조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의 CCTV도 확인했어요. 둘째가 입원해 있던 일주일 동안 큰아들과 며느리 외에는 아무도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청소 직원조차도 출입이 금지돼 있었던 거예요. 병원 약품관리 기록을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둘째 아들에게는 독감이나 폐렴 치료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대신 이상하게도 수면제와 단순 생리식염수의 처방만 계속됐죠. 사실상 병이 깊어지도록 방치한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폐렴과는 전혀 상관없는 진정제가 과량 투여된 사실도 확인됐어요. 경찰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것도 계획적이고 잔인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되었는지. 그때 곁에서 듣던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더욱 놀라운 말을 쏟아냈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큰아드님, 그러니까 김재호의 병원에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에 협조하고 의료 사고를 은폐하고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그게 다 우리 큰아들과 며느리의 주도로?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 부부에게 의문을 갖고 있던 둘째 아드님이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채민이가 그걸 알고... 네, 아마 둘째 아드님이 자기 형을 압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총무 과장한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놨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자수하고 모든 걸 되돌리라고 압박한다면서. 아마 둘째 아드님은 형이 좋은 의사가 되길 바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일도 알고 있었지만 형이 개과천선하길 기다려준 게 아닐까 싶네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인들이 나타났고 그 중에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노인 환자가 간단한 수술을 받으러 입원했다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단순 합병증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유가족이 의문을 제기하자 금품으로 이를 무마하려고 했답니다. 형사들은 결국 큰아들과 며느리를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아주 당당했어요. 심지어 아들은 경찰서에 온 저를 보자 눈을 부라리며 성질까지 내더군요.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의사고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을 뿐입니다. 엄마, 이 모든 걸 엄마가 시작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땐 남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제가 병원장으로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그때 못 받은 유산이 욕심나시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 제대로 답하지도 못했어요. 뭐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은커녕 끝까지 돈 타령만 하는 거야? 그깟 돈이 뭐라고? 너는 피를 나눈 아버지와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죽음으로 내몰다뇨. 전 어떻게든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인명은 제천이라는데 아무리 의사라도 죽을 운명인 사람을 살릴 순 없잖아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온 아들은 계속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형사들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이내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들어보십시오. 당신 부부들 목소리가 담겨있네요. 남편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끝까지 부인했어요. 저건 악의적으로 조작된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아마 어머니와 제 동생이 어떻게든 유산을 되찾으려고 일을 꾸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먼저 죽자 어머니가... 하지만 경찰은 아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잠시 후 며느리도 조사를 받았지만 그 애는 아들보다 한술 더 떠 훨씬 교활했죠. 저는 시아버님을 정말 정성껏 모셨어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이건 엄연한 모함입니다. 전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수간호사와 총무과장의 증언이 나오자 며느리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어요. 둘째가 큰아들의 집무실에 잠입해 몰래 빼낸 기록이 노트북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망 전 기록과 병원의 비리,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먹인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그때 경찰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김재민 씨가 왜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형의 병원에 입원했을까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 병원엔 가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곧 답을 알 수 있었어요. 둘째가 자신을 압박하자 사람을 심어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큰아들이 원래 둘째가 입원했던 동네 병원에 들이닥쳐 동생을 강제로 데려간 겁니다. 그때 둘째는 고열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된 건지도 모른 채 강제로 병원을 옮기게 된 것이었죠. 며느리도 공범이었습니다. 남편을 도와 시동생의 병실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죠. 그리고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둘째가 좋아지고 있다고, 독감이 옮을 수 있으니 절대 면회는 안 된다고 찾아가는 것도 막은 겁니다. 어머님, 도련님은 독감이라 1인실에서 격리 중이에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치료하고 있으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지고 있다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둘째가 태어난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들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황망하게 이별해야 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오열하며 말했어요. 폐렴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원래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 염증에 대한 면역 반응이 심각하게 나타나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민이가 그런 경우였어요. 어떻게 손 써볼 틈도 없이. 재민아, 미안하다. 하지만 병실 담당 간호사의 말은 달랐어요. 참고인으로 불러온 간호사는 두려움에 덜덜 떨며 이렇게 말했죠. 환자분이 계속 형을 찾았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오시지 않았고 저희한테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격리 중이라 위험하다면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다른 의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사모님까지 와서 신경 쓰지 말고 다른 환자나 보라고. 그러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지만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둘째 아들은 형과 형수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독감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37의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이 보인 연기에 깜빡 속아 병원에서 자책하는 큰아들을 제가 위로했다는 사실입니다. 괜찮다. 너야 의사로서 형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텐데. 재민이 운명이 여기까지였던 거야. 그러니 너까지 힘들어하다 몸 상하지 말고 웃으면서 재민이 보내주자. 나중에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 이날의 일을 떠올리니 저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아들 며느리의 연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완벽한 증거에 무릎을 꿇은 큰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에 연행됐어요. 수사는 계속 확대됐죠. 경찰이 병원 전체를 압수수색하자 수많은 여죄들이 밝혀졌습니다. 큰아들의 병원은 겉으론 화려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얼마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네요. 법정에서 큰아들과 마주했을 때 차마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남편의 음성 녹음이 재생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피고인들은 환자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직접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작위 살인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요. 이보다 더 잔인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목록은 끝이 없었어요. 단순히 2명의 살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심스럽게 사망한 환자가 5명이나 더 있었고 그들 대부분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가족과 합의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공범이었던 수간호사와 총무과장도 재판을 받았죠. 자신들도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돈에 눈이 멀어 동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큰아들이 그들에게도 거액을 주며 입을 막았거든요. 변호인 측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병원 측의 과실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아들은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눈물을 흘리며 최후 진술을 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로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과 권력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께 죄송하고 동생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어요. 전 남편을 도와 병원을 운영했을 뿐입니다. 모든 건 남편이 결정한 일이고 전 따랐을 뿐이에요. 말을 듣지 않으면 이혼하고 한 푼도 없이 내쫓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사실은 남편의 괴롭힘에 시달렸거든요. 저도 피해자일 뿐입니다. 며느린 비겁하게 아들의 뒤에 숨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증스러운 그 가면은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이었음을 보여주고 어떤 면에서는 아들보다 더 잔인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차고 넘쳤거든요.
재판 중에 밝혀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린 남편의 재산을 가로챈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은닉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더군요. 남편의 돈을 가로채며 남을 돕기 위해 병원을 세우겠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했지만 병원은 그들에게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일 뿐 다른 의미는 없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과거도 밝혀졌어요. 간호사 시절부터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더군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의료사고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결국 큰아들을 만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얼마 후 드디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제 아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니까요. 공범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간호사는 징역 15년, 총무과장은 12년을 선고받았죠. 재판이 끝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했네요. 남편의 유산을 팔아 지은 병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앞선 재판에서 유언장 조작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몇 개월 후 법원은 남편의 원래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몫까지 제가 상속받게 됐죠. 결국 남편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의 대부분이 제게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재산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모든 재산을 기부해 큰아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사죄하자고요. 결국 병원을 포함한 재산을 복지단체와 의료재단에 상당 부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돈 때문에 의학의 길을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의대 장학금으로 나머지 전부가 쓰일 수 있도록 부탁했죠. 그리고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이 세상에 제 큰아들 같은 의사와 며느리 같은 양심을 돈에 팔아먹은 의료진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요. 제발 모든 의료진이 처음 마음 그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서를 떠올리며 인류를 위한 사랑의 의술을 펼쳐주길 말이죠. 이런 저의 선택이 억울하게 떠난 남편과 둘째 아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또 한참이 흘러 다시 뜨거운 햇볕이 타오르는 여름이 왔네요.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찬바람이 불고 온 나라 사람이 기쁨에 들떠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저에게 명절은 참 잔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불과 몇 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으니까요. 아마 혼자 맞는 명절이 되면 온종일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 남편과 둘째 아들이 잠든 봉안당에 찾아가겠죠. 그리고 대답 없는 이름만 부르다 돌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렇다고 큰아들에게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떠난 남편과 둘째에겐 마음껏 찾아가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살아있어도 만날 수 없고 그 존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큰아들은 이제 저에게 죽은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황량하던 제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친구를 따라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한 가족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대신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지런히 도시락 봉사에도 참여하고 저처럼 혼자 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 말벗도 되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다가올 명절에는 저도 가족이 그리울 아이들을 위해 보육원에 찾아가 함께 음식도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계절이 지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 기막힌 인생 사연도 듣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제 인생이 가장 기구하다고 생각했는데 더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기쁨과 슬픔이 가족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네요. 그러니 변함없는 가족들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